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나토의 긴급한 탄원. 2. 푸틴의 치명적인 실수. 3. 중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의 전쟁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0만 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원령까지 발령한 러시아는 30만이라고 했지만 실체는 그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한 러시아 또한 합병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방국까지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고 전쟁의 양상이 겨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나토는 한국제 무기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낸다는 뉴스가 러시아에서 퍼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에 따른 막대한 군비 부담과 징집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의 엑소더스가 내부 악재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고에 쌓이는 자금이 줄고 있는 것은 외부 악재입니다. 미국 WSJ 등은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위기에 직면하면서 실탄이 말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7개월 넘게 버티며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덮치면서 휘청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예비군 징집령은 경제적 악수였습니다. 전선에 새로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장비와 훈련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재정 여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지난달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은 3천억을 약 7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원되는 예비군 중 상당수는 노동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를 떠받쳐왔는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징집으로 약 1%의 현직 노동자가 직장을 떠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을 피해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인력 손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NYT에 따르면 최소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떠났다고 인접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명 30만 명을 징집한다고 했는데 그 실상은 20대 청년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동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30만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U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10조 원 상당의 수입 제한 등 추가대로 제재안을 내놓으며 수입 제한 대상에는 철강과 목재, 석유 정제 시 필요한 특수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에서 항공, 전자부품, 특수화학 원료 관련 특정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도 없게 되며 러시아의 경제 기반과 현대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긴장 확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병합을 예고하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대 내버라는 단어를 3번 연속 사용하며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나 합법성,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국가와 함께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러시아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튀르키예, 인도, 이스라엘까지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고 용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병지 체결에 앞서 푸틴은 독립국가연합정보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동원령 후 무분별한 징집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징집령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소련 붕괴의 결과로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7일 미국 NYT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도청한 러시아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하였는데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키이우 북쪽 부차 등에 머무를 때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 병사는 푸틴은 아무것도 모른다. 키이우를 점령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가정집에서 찾은 LG와 삼성 텔레비전 가운데 어느 것을 고향에 가져갈지를 여자친구에게 묻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끌려왔다며 군 당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징집한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장의 총알바 뒤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체코 기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보낼 것이라는 뉴스가 러시아 현지 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리콥터와 같은 저공 비행 항공기와 포탄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신궁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체코 방산 회사 중 한 곳에서 구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용이며 이 군용 물자는 키예프에 기증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포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도 제3국을 통해 중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해서 원하던 세력에 지원을 하는 등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자제하면서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타국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업계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나토의 여러 나라들 또한 한국의 방산 무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폴란드와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DX 코리아에서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K2와 K9에 적극 관심을 가지며 무기 구매 의사를 한국에게 전달했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공백이 생긴 방산 무기를 한국에 하나를 거론하며 K9 자주포를 언급하며 폴란드에 이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 측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방산소식통들은 한국방위사업청 정보공개 목록 가운데 공무국의 출장 계획 보고 K2 전차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을 찾아내고 현재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당시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준다는 독일의 약속과 달리 낡은 전차로 대체하려 하여 슬로베니아가 독일과 체결했던 장갑차 45대 구매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신뢰 상실이 폴란드에 이어 슬로베니아 끼지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이 무장을 강화함에 따라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나토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를 합병하게 되면 이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자국 영토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핵전쟁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더 이상의 무기 수입과 군비 축적이 어려워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또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코 우크라이나 지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러시아는 솔블리 핵카드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전장에서 핵무기 사용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분석하기 위해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추가로 동원하고 상업용 위성에도 더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인 칼린그라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미사일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만큼 핵무기 보관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중 용도 무기 시스템과
초음속 미사일도 설치되어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행 경로 추적 사이트에서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리 맷조이트가 여러 차례 칼린그라드 상공을 선회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불릴 만큼의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한 케이트 전차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케이트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폴란드가 약 1000여 대를 도입하는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직접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앞으로 북유럽 최전방에서 각 나라들을 지키는 무기는 이제 한국의 방산 무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한화가 국내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이 잠수함 등 특수선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해 사업 분야를 기존 육군, 공군에서 해군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지키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지 문제와 더불어 군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도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에서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사실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의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 전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선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체계가 미국의 극억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사행정 디젤 엔진인 MTU MB871K 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에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총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쐐기를 박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2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A-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놓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과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에 대응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0의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가서 불쾌한 개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